저는 7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50년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또 45년을 아들 민수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제 이름 이순애로 불린 적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고 며느리 지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칼질 한 번 하는 것도 힘에 부쳤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들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왜 또 그 옷 입으세요? 손녀 서윤이가 제 낡은 가디건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제일 편한 옷인데 엄마가 작년에 새 옷 사드렸잖아요. 근데 왜 맨날 그것만 입으세요? 손님들 오시는데. 서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님들 오시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내가 손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존재구나. 거실에서는 며느리 지혜가 명절 음식을 하나하나 살피며 남편 민수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슬쩍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오늘 제 병원 동료들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계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뭐 어때서? 옷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솔직히 냄새도 좀 묵은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묵은 냄새.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정말이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냄새나는 존재구나. 점심때가 되자 지혜의 병원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사 부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모두들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 낡은 가디건을 여미며 부엌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인사 안 하세요? 지혜가 저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제발 저쪽에 계세요라는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하고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외여행, 자녀 교육, 부동산 투자.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없는 곳에서의 웃음소리를. 저녁 무렵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지혜가 남편 민수를 안방으로 불러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결정? 시어머니 요양원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집 리모델링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 동료들 자주 초대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서윤이도 할머니 옷 입는 거 창피해 한다고 했고 이게 다 시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고 더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날 밤 민수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민수는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엄마, 저기 요양원 한번 알아봤는데 괜찮은 데가 있어요.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대요. 엄마 혼자 이 집에서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차라리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내 아내가 시킨 거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귀 먹은 줄 아니? 다 들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가디건,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짐 싸잖니? 보면 몰라.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야, 넌 좋은 아들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구나. 엄마가 이해한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걱정 마. 엄마 갈 데 있어.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서서 저는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순애야, 우리 늙어서 의정부 땅에 집 짓고 살자. 둘이서 조용히. 의정부 땅. 그래, 그 땅이 있었지.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라면 한 개 값을 아껴가며 산 그 땅. 그 땅이라도 있으니 나는 길바닥에 나앉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추석날 밤 73세 노인은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명잔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 2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명자가 건네줬던 주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이 밤중에 찾아가면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에 닿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애야, 내가 내 아들한테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명자였습니다. 71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눈에 불을 켜고 서 있는 명자. 명자야, 이 밤중에 미안해. 미안하긴. 어서 들어와. 명자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자네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가슴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 자식이 뭐라고 했는데? 내 아들. 명자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요양원 가래. 뭐? 요양원. 73살이 무슨 요양원이야. 정신 멀쩡하고 몸 성한 사람을.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창피해한대. 내가 냄새난대. 손님들 앞에 나를 내놓기 민망하대. 그 말을 하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명자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야, 울지 마. 내가 왜 울어. 잘못한 건 그 몹쓸 것들인데. 명자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들 밥 차려주고. 근데 그게 다 쓸모없는 일이었나 봐.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눈이 먼 거지. 명자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소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마셔. 안 마시면 내가 억지로라도 먹일 거야. 명자야, 나 술 못 마시는 거 알잖아. 알아. 그래도 오늘은 마셔. 안 그러면 내 속이 썩어. 명자는 소주잔에 술을 따르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화끈거림이 제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소주 반 병이 비었습니다. 명자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너 기억나? 우리 젊었을 때. 기억나지? 어떻게 잊어? 시장 좌판에서 둘이 생선 팔던 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던 거. 명자는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시장 좌판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두 젊은 여자. 하나는 저였고 하나는 명자였습니다. 이때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천 원. 그래도 웃으면서 살았어. 그랬지. 근데 지금 내 며느리는 뭐야? 의사라고 잘났다고 너를 냄새난다고 쫓아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명자야, 그만해. 그만하긴. 순애야, 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내가 평생 모은 게 뭐가 있는데? 그 순간 명자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애야, 너 의정부 땅 있잖아. 의정부 땅.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있긴 한데 그게 뭐. 뭐긴 뭐야. 땅이잖아. 요즘 부동산 얼마나 올랐는데. 그래봤자 시골 땅인데. 별로 가치 없을 거야. 아니야. 순애야, 너 그거 어디 땅인데? 의정부 어디? 정확한 주소는 집에 등기부가 있어야 하는데. 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부동산 가자. 그 땅 얼마짜리인지 알아보자고. 명자야, 그냥 있어. 별로 가치 없을 거야. 가치 없으면 어때? 그래도 내 거잖아. 내 이름으로 된 거잖아.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애야, 너 평생 남 위에서만 살았어. 남편 위에, 아들 위에, 며느리 눈치 보며. 이제는 내 걸 챙겨. 내 이름으로 된 걸 지켜. 그 말에 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 제 인생에서 제 이름으로 된 게 얼마나 있을까요? 남편 성을 따라 이순애가 됐고, 결혼하면서 민수 엄마가 됐고,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는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땅만큼은 남편과 제가 함께 산 땅이었습니다. 등기부에도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보자. 명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야 정신 좀 차리는구나. 그날 밤 저는 명잔의 작은 방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의정부 땅, 얼마나 될까?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땅이었고 오래전에 산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자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걸 지켜. 그래요. 이제는 제 것을 지켜야겠습니다. 아무도 제 것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이른 시간부터 저를 깨웠습니다. 순애야, 일어나. 부동산 구시에 문 연대. 명자야, 좀 더 자자. 자긴 뭘 자. 어서 일어나. 명자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인 사람. 그게 명자였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땅마저도 가치가 없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명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개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의정부에 땅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고객님, 이 땅 언제 사셨어요? 한 40년 전쯤요? 40년 전에 여기를? 중개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거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핵심 부지인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여기 현재 시세가 최소 100억은 넘습니다. 100억? 그 숫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100억? 네. 정확한 감정은 해봐야 하지만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고객님, 이 땅 매물로 내놓으실 건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자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100억? 남편과 제가 라면 하나 값을 아껴가며 산 그 땅이 100억이라고? 명자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애야, 정신 차려. 100억이래. 100억?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야, 이게 진짜야? 명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순애야. 내 땅이 100억짜리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계시면 창피해요. 묵은 냄새가 나요.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민수의 침묵. 저를 지켜주지 못한 그 침묵.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이 땅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고객님. 등기부 확인해 드릴까요? 네. 확인해 주세요. 중개인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순애. 제 이름. 오랜만에 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내 거구나. 명자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순애야. 내 거야.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내 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게도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부동산을 나서는 길에 명자가 물었습니다. 순애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겠어. 변호사? 응. 이 땅을 지켜야 해.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빼앗기면 안 돼. 명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여자 변호사인데 진짜 똑 부러져. 내일 당장 소개해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땅이 이렇게 컸어요. 이제 나 이 땅으로 제대로 싸워볼게요. 73세, 이순애. 그날부터 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잔의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40년 전 단돈 50만 원에 샀던 그 땅이 100억이라니. 여보, 당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난했지만 언제나 저를 순애 씨라고 불러줬습니다. 순애 씨, 고생이 많소. 순애 씨,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키는구려.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애 씨, 의정부 땅만은 절대 팔지 마시오. 그게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전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겠죠. 언젠가 그 땅이 제게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명자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야, 손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에 시간 된대. 우리 이 씨의 사무실로 가자. 명자야, 정말 괜찮을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 일단 상담은 무료래. 그리고 순애야, 너 지금 100억 땅 주인이야. 변호사 비용쯤이야. 명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100억 땅 주인이야.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 지혜가 알게 되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무슨, 요양원 보내려던 사람이.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오해? 내 아내가 나를 냄새난다고 한 것도 오해야? 손님들 앞에 나를 내놓기 창피하다고 한 것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집에 안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어딘데 안 오신다는 게. 내 집이지, 내 집이 아니잖니. 나는 이제 내 갈 곳을 찾았어.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오후 2시, 명자와 함께 손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명자 씨 소개받고 왔다고 하셨죠? 손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커트 머리, 검은 정장,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네, 저는 이순애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명자 씨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의정부 땅건이시죠?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손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유자가 이순애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공동 명의도 아니고. 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이순애 씨가 100% 단독 소유주시네요. 손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순애 씨,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뭔가요? 며느리가 이 땅을 알게 되면 뺏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는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은요? 그 질문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 말을 따를 겁니다. 손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순애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만약 이순애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땅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유언장. 둘째, 재산 신탁을 고려하세요. 신탁을 설정하면 아무도 함부로 이 땅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신탁이요? 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신탁회사에 맡겨두는 겁니다. 소유권은 이순애 씨에게 있지만 처분 권한은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함부로 이 땅을 팔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손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절차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순애 씨,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네. 아드님과 며느리에게는 아직 이 땅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장치를 다 마련한 후에 알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순애 씨, 지금부터는 제가 이순애 씨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이순애 씨의 재산을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법적 보호자. 평생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는데 이제야 누군가 제 편에 서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명자가 물었습니다. 순애야, 기분이 어때?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후련해. 그래. 이제 시작이야. 너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받지 마. 저 사람들 너 찾는 이유 뻔해. 땅 때문일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내 아들이 부동산에 전화했을걸. 엄마가 어디 땅 알아보러 갔다고 하니까 의심한 거겠지.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세차게 두드려졌습니다. 엄마, 엄마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가 저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이야기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현관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지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민수 씨, 지금 순애 씨는 당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명자 이모, 제발 한 번만요. 안 돼요. 당신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돌아가요. 한참의 침묵 끝에 민수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애야,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명자야, 나 너무 잔인한 거 아닐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잔인한 건 너를 쫓아낸 그 사람들이야. 순애야, 넌 지금 내 자신을 지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73년을 남위에 살았으니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땅 내가 잘 지킬게요. 그리고 이제 나도 내 이름 이순애로 살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순애였습니다. 100억 땅의 주인 이순애. 그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손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순애님, 유언장 작성과 재산 신탁 절차 시작했습니다. 2주 안에 모든 법적 보호장치 완료됩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내 것을 지킬 준비가. 73세, 이순애.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명자네 집에서 지내며 손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나갔습니다. 유언장 작성, 재산 신탁 설정,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각종 서류들. 손 변호사는 정말 꼼꼼했습니다. 이순애 씨, 이 서류에도 서명해 주세요. 이건 만약 누군가 이순애 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자동으로 법적 경고가 가는 장치예요. 누가 제 명의로 대출을요? 요즘 가족 간 금융 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이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지혜가 그런 짓까지? 하지만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특히 돈 앞에서는. 그날 오후 명자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생선 좌판을 지나치는데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50년 전 명자와 제가 여기서 생선을 팔던 시절. 명자야, 여기 우리가 장사하던 자리 아니야? 맞아. 여기였어. 순애야, 우리 그때 여기서 정말 고생했지?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라니.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랬지. 가난했지만 우리 둘이 함께였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돌아보니 손녀 서윤이가 헥헥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찾았다. 할머니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서윤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넌 어떻게 여길? 명자 할머니 주소 아빠한테서 물어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말들. 저 다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편에 서지 못해서. 서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에요. 저도 할머니 옷 낫다고 싫은 소리 했잖아요. 서윤이가 울먹였습니다. 명자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할머니는 서윤이가 미운 적 없어. 할머니.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 앉아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집에 엄청 난리 났어요. 그래. 엄마가 할머니 땅 이야기 알았어요. 의정부 땅이 100억이라는 거. 역시나.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매일 아빠한테 어머니 설득해서 땅 이름 우리한테 넘기라고 해요. 아빠는 매일 밤 술 마시고 집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명의로 대출 알아보려고 서류 찾고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대출? 서윤아, 그거 확실해? 네. 엄마가 부동산 중개인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손 변호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가족 간 금융 사기가 많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줄은.
명자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 변호사님, 긴급 상황이에요. 며느리가 순애 씨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손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금융기관에 보호 신청 다 해뒀습니다. 이순애 씨 명의로는 본인 확인 없이 절대 대출 못 받습니다. 명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순애야, 들었지? 안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혜가 정말 거기까지 생각했구나.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하는 짓은 정말 잘못됐어요. 서윤아, 저 이제 고3이잖아요. 곧 성인 되고, 그럼 저는 할머니 편에 설 거예요.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서윤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할머니 편에 서줘서. 할머니, 저도 할머니 뽑기 과자 생각나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몰래 사주시던 거. 서윤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에 명자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제 서윤이까지 내 편이 됐네. 우리 셋이서 힘 합치면 무섭지 않아.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명자야. 서윤이까지 이런 가족 싸움에 끼어들게 해서. 순애야, 서윤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 애도 이제 다 컸어. 옳고 그름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네 집에서 서윤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손녀와 함께하는 식사. 서윤이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그래. 서윤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행복하네. 엄마는 된장찌개도 사 먹는 거만 좋아해요. 근데 전 할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서윤이의 말에 명자가 웃었습니다. 서윤아, 넌 할머니 닮아서 착하구나. 식사를 마치고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할머니, 그 땅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글쎄다. 할머니도 아직 잘 모르겠어. 팔 거예요? 아니, 팔진 않을 거야. 그건 내 할아버지가 남긴 거거든. 그럼요. 할머니가 죽고 나면 너한테 줄까 생각 중이야. 그 말에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한테요. 응, 내 엄마한테는 절대 안 줄 거야. 내 아빠한테도. 근데 서윤아, 넌 할머니를 믿어줬잖니.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지. 서윤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 그런 거 바라고 할머니 편 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알아. 근데 할머니 마음이 그래. 내가 받으면 할머니가 기뻐. 명자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윤아. 순애 할머니 마음 받아. 그게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거야. 서윤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럼 저 할머니 더 잘할게요.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 지킬게요. 그날 밤 서윤이는 명자네 집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손녀와 함께 자는 밤. 서윤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어.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어른으로 키워야겠어. 다음 날 아침, 서윤이를 집에 보내고 저는 손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손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순애 씨, 어제 명자 씨한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대출 시도한 거. 네, 다행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했어요. 뭔가요? 며느리 김지혜 씨 명의로 이순애 씨 땅에 대한 모든 법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김지혜 씨는 앞으로 이순애 씨 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출도 매매도 심지어 상속도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순애 씨가 직접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불법 대출 시도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애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며느리와 아드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손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순애 씨의 땅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여보,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명자도 있고, 손 변호사님도 있고, 서윤이도 내 편이에요. 이제 나 제대로 싸워볼게요. 73세, 이순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손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순애 씨, 며느리 김지혜 씨가 어제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본인이 직접 와서 이순애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절했지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지 말라고 조언드리고 싶지만 이순애 씨가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만남을 주선할 수는 있습니다. 단 제가 배석하는 조건으로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지혜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계속 피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뭐라고 할지.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님 계신 곳에서요. 이틀 뒤, 손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카락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냄새난다고, 창피하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발이요. 민수도 매일 술만 마시고 서윤이도 엄마 말 안 듣고 집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내가 요양원 가라고 했을 때는 기회를 안 줬으면서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이 나를 찾는 진짜 이유가 뭐죠?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 그만해요. 땅 때문이잖아요. 의정부 땅.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는군요. 지혜의 목소리에서 가식이 벗겨졌습니다. 네, 알아요. 내 땅이 100억이라는 것도 당신이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했다는 것도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서윤이한테 다 들었어요. 서윤이가,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김지혜 씨. 손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혜 씨,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 아니면 방해되는 짐짝으로만 봤죠. 아니에요. 아니긴. 당신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계시면 손님 초대하기 민망하다고.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지혜 씨. 당신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요. 지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서윤이가 말해줬어요. 당신 어머니도 시장에서 일하셨다고. 당신이 의대 간 것도 그 어머니 덕분이라고.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나는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잔인했어요?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보면 자기 어머니가 떠오르는구나. 그래서 더 미워한 거구나. 자기가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의 흔적을 내가 상기시키니까. 지혜 씨, 당신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미워한 거죠. 가난했던 자신을. 그 말에 지혜가 와락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혜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놀림 받았어요. 엄마가 생선 냄새 난다고, 옷이 낡았다고,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다시는 그런 취급 안 받으려고. 지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보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멀리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지혜 씨, 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평생 생선 냄새를 맡으며 사셨어요. 근데 당신은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똑같이 했죠. 당신은 의사가 됐을지 몰라도 사람은 안 됐어요. 그 말에 지혜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용서한 적도 없으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 변호사님, 저 이제 가볼게요. 네, 이순애 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혜를 뒤로하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혜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지혜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라도 민수 이름으로 넘기실 거죠? 저는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에요.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어땠어? 명자야. 지혜가 울더라. 응? 자기도 가난했다고. 그래서 나를 보면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알아. 근데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 순애야, 너 설마 마음 약해진 거 아니야? 아니야.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자야, 나 이제 알겠어.
지혜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한 거야. 근데 그 미움을 나한테 쏟은 거지. 그래도 넌 피해자잖아. 맞아.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용서 안 해. 명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순애야. 내가 약해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명자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윤이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윤아, 어쩐 일이야?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만나고 와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울면서 다 끝났다. 다 끝났다고만 해요. 아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고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서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지? 아니에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내 엄마를 울렸으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 거예요. 서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말 들어봐. 가족이란 건 말이야.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해. 내 엄마는 할머니를 존중하지 않았어. 할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래서 할머니도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로 한 거야.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계속 할머니 편이에요. 고맙다, 서윤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지혜의 고백. 어머니를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혜의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분도 저처럼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겠죠. 그런데 그 딸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대물림이구나. 가난의 대물림이 아니라 수치심의 대물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서윤이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서윤이만큼은 할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이로 키울 거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순애님, 어제 며느리 김지혜 씨가 또 연락 왔습니다. 땅 이름 넘겨달라는 취지의 문자였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며느리 쪽에서 법적 조치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법적 조치.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편에는 명자가 있고 손 변호사가 있고 서윤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100억짜리 땅이 있었으니까요. 73세 이순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맞서 싸울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결국에는 제 존엄을 되찾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손 변호사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애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아드님 민수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관리 능력 상실을 이유로 후견인 지정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아들인 민수 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명자가 옆에서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순애야, 정신 차려. 명자야. 민수가 날, 그 자식이 미친 거야.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요양원 보내려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소송까지. 민수야, 내가 어떻게. 1시간 후
손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이순애 씨, 이게 소장 사본입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이순애 73세는 최근 들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고액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음.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 정신적 문제가 의심됨. 따라서 아들인 청구인 이민수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멀쩡한데. 이순애 씨, 진정하세요.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법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그때 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거 반대로 고소 못해요? 무고죄 같은 거.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이 소송에서 이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순애 씨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 시작하죠. 이순애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내가 정말 나를 고소한 거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하란 거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갑자기 집 나가시고 변호사랑 만나시고 그리고 그 땅이 뭐? 100억짜리 땅을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사기꾼들한테 당할 수도 있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지혜가 시킨 거지? 지혜가 그 땅 넘기라고 했지?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했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내 엄마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땅 내 이름으로 넘겨요. 그럼 다 끝나요. 끝나긴 뭐가 끝나? 내 아내가 만족하는 게 끝나는 거지. 엄마, 민수야, 넌 내 아들이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부터 나는 너를 아들로 안 볼 거야. 넌 나를 고소한 사람일 뿐이야.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명자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순애야, 울어도 돼. 명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순애야, 넌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저는 명자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도 알았구나. 네. 아빠가 할머니를. 서윤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할머니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할머니를 고소해요.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서윤아, 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요. 우리 아빠가 할머니를 고소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서윤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상처받고 있구나. 이 아이도 피해자구나. 한밤중 서윤이가 잠든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발이요. 제발 땅 좀 넘겨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안 돼요. 시어머니, 우리 정말 힘들어요. 제 병원 투자 때문에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 땅만 있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민수한테 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 주시는 게 낫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혜 씨, 당신 참 솔직하네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 변호사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애 씨, 오늘 병원 가셔야 합니다. 정신과 내과 종합검진 받으세요. 그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네. 명자가 저와 함께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정신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네. 10월 12일이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애 씨, 아무 문제 없으세요.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 판단력도 또렷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명자가 말했습니다. 봐, 순애야. 너 아무 문제 없어. 법원도 이걸 보면 알 거야. 그래도 재판은 해야 하잖아. 이길 거야. 우리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그날 저녁, 명자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요. 할 말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엄마, 제발요. 민수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손 떼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지혜가 매일 이혼하겠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고 평생 키운 아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 네. 이제부터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고소한 사람이에요. 엄마. 그리고 지혜 씨가 이혼하겠다면 하라고 하세요. 그게 당신한테 맞는 삶이에요.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민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다시 울었습니다. 명자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순애야, 명자야. 나 정말 혼자구나. 아니야. 나 있잖아. 서윤이도 있고
손 변호사님도 있고. 고마워, 명자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악인가?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가, 지혜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땅은 제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손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순애님, 첫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2주 후입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주. 2주 안에 내가 정신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아니, 증명하는 게 아니야. 나는 멀쩡하니까. 민수가, 지혜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 73세의 노인.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순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민수야.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나쁜 아들인지 세상에 보여줄 테니까. 73세, 이순애.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재판 당일, 2024년 10월 26일, 저는 명자, 손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이순애 씨, 준비되셨죠? 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이순애 씨가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주는 거죠. 명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야, 우리가 이길 거야. 고마워, 명자야. 법정 앞복도. 저 멀리 민수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혜는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청구인 측, 주장하세요. 민수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청구인 이순애 씨는 73세의 고령으로 최근 들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까? 첫째, 가족과의 관계를 갑자기 단절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둘째, 고액의 재산을 혼자서 관리하겠다며 변호사와 접촉했습니다. 셋째, 아들인 청구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게 정신 이상의 증거라고?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청구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손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피청구인 이순애 씨는 현재 어떠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도 없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손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전 종합병원에서 받은 정신과 진단서입니다. 이순애 씨는 인지능력, 판단력, 기억력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청구인 측, 이에 대해 반박할 내용 있습니까? 민수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고령자는 언제든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세요. 민수 측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청구인 이순애 씨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2024년 10월 26일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왜 집을 나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손님 앞에 내놓기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73년을 살면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신 겁니까? 네.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을요. 의정부 땅 말씀이십니까? 네. 남편과 제가 40년 전에 산 땅입니다. 제 단독 명의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땅이 현재 고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땅을 아드님에게 넘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 아들은, 아니, 저 사람은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런 사람에게 제 재산을 넘길 수 없습니다. 판사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청구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냥 엄마를 걱정해서. 걱정이요? 손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청구인의 아내 김지혜 씨가 피청구인에게 한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민수한테 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 주시는 게 낫잖아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걱정입니까? 재판장님. 손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73세 노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간 겁니다. 판사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청구인,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재산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소송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송 비용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명자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순애야,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손 변호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애 씨. 법정을 나오는 길. 민수와 지혜가 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지혜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비키세요. 시어머니. 저는 지혜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겼어요. 할머니가 이겼어요. 서윤아. 할머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민수 씨. 엄마, 제발, 한 번만. 당신은 법정에서 저를 정신 이상자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알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당신 갈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엄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자, 손 변호사, 그리고 서윤이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명자, 손 변호사, 서윤이와 함께 고급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손 변호사가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이순애 씨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이순애 씨의 승리를 위하여. 건배. 저는 소주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민수야.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슬픈 게 보이니? 네. 할머니 눈빛이 슬퍼요. 저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서윤아. 이긴 걸로도 충분해. 명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애야, 오늘은 기뻐하자. 내가 해냈잖아. 그래, 내가 해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봤어요? 내가 이겼어요. 내가 우리 땅 지켜냈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명자가 물었습니다. 민수한테서 온 거야? 응. 뭐래? 미안하대. 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미움이 더 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긴 것, 제 존엄을 지킨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는 이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손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순애님, 어제 판결문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73세 노인, 아들의 부당한 후견인 소송에서 승소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그날 저는 명자와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신문 기사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보, 봤어요? 제가 이겼어요. 우리 땅 지켰어요. 남편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이제 저는 이순애로 살 거예요. 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순애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순애 씨. 당신은 잘하고 있소. 저는 그 바람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73세 이순애.
드디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의정부 땅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30억.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고 명자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순애야, 이 집 정말 좋다. 햇살도 잘 들고. 명자는 새 집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신이 났습니다. 그러게, 우리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새 출발이 아니라 진짜 출발이지.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야 이순애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순애 씨, 축하드립니다. 새 집 정말 좋네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차 한 잔 드세요. 저는 손 변호사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손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순애 씨, 이거 보세요. 뭔가요? 김지혜 씨, 의사 면허 정지 6개월 처분 받았습니다. 네. 이순애 씨 명의로 불법 대출 시도한 거니 문서 위조 혐의로 인정됐어요.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김지혜, 문서 위조 및 불법 대출 시도로 면허 정지 6개월. 그리고 이건 비공식 정보인데요. 김지혜 씨가 다니던 병원에서 사직했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거든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제가 원하던 건가요? 이순애 씨가 원한 게 아닙니다. 김지혜 씨가 자초한 일이에요. 법은 잘못한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복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새 집 완전 예쁘다. 그래, 서윤이 방도 하나 만들어뒀어. 언제든지 놀러와. 진짜요. 할머니 최고. 서윤이는 제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엄마랑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일단 보류하기로 했대요. 아빠가 매일 할머니 사진 보면서 울어요. 내가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무 잔인한 걸까?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당연한 걸 하신 거예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배웠어요. 존엄이요.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대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의 존엄을 지킨 거예요. 서윤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윤아,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가면 할머니랑 자주 놀러 올게요. 명자 할머니도 같이요. 그래, 서윤아. 언제든지 와. 일주일 후, 저는 손 변호사와 함께 여성 노인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쉼터, 가정폭력이나 가족 갈등으로 집을 나온 노인 여성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순애 씨, 여기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애 씨. 저는 이곳 원장 박은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쉼터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오늘 귀한 분이 오셨어요. 이순애 할머니세요. 할머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당신이 그 유명한 이순의 할머니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네. 아들 고소한 거 물리친 거 맞죠?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순애 씨, 오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요? 10억입니다. 원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억이요. 네. 제가 땅을 팔아서요. 이곳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순애 씨,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 할머니들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순애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쉼터를 확장하고 더 많은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럼 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명자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73세 이순애 씨, 여성 노인 쉼터에 10억 기부. 가족이 아닌 이웃에게. 기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순애 씨는 최근 아들의 부당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재산 중 10억을 여성 노인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도 한때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이곳 할머니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명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야, 넌 정말 대단해. 명자야, 나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10억이나 기부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에 쓰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명자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명자야.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 넌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뉴스 봤습니다. 10억 기부하셨다고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런 엄마를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민수야, 엄마는 이제 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순애로 살고 싶어. 그걸 이해해줘.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 73세의 노인.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순애, 넌 잘하고 있어. 넌 당당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와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신문 기사를 펼쳐 보였습니다. 73세 이순애, 10억 기부로 화제. 여보 봤어요? 제가 신문에 났어요. 이순애라는 이름으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땅 덕분에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가 아니라 이순애로요. 명자가 옆에서 50년 전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시장 좌판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두 젊은 여인. 순애야, 우리 이때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아니야. 우리 지금이 더 행복해. 그때는 남 눈치 보며 살았지만
지금은 당당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대 붙었어요. 정말, 우리 서윤이 대단하네. 할머니, 대학 등록금. 할머니가 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럼, 할머니가 다 낼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응, 내 엄마는 모르게. 이건 할머니와 서윤이만의 비밀이야. 서윤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서윤이 사랑해. 2025년 5월,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는 명자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우거진 길. 순애야,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나도 그래.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명자 너랑 함께 서윤이 보면서 조용히. 그것도 좋지. 근데 가끔 여행도 가자. 여행? 응. 우리 나이에 뭐가 무서워.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둘이서.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오늘 나는 이순애로 하루를 살았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이순애로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한 적은 처음이다. 민수는 여전히 미안하다고 연락한다.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지혜는 의사 면허 정지를 받았다. 그것이 내가 원한 복수는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것뿐이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 이름으로 산 물건들로,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73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다. 일기를 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잘 자요. 당신 아내 이순애, 이제 당당하게 잘 살 거예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 후, 이순애는 여성노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쉼터를 방문하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엄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청중석에는 명자, 서윤이, 그리고 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에는 민수가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왔었구나. 엄마, 저 이제 이혼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엄마, 제가 너무 늦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순애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민수야. 하지만 언젠가는 네, 엄마. 기다리겠습니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이순애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이순애로 사는 게 먼저야. 명자가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순애야,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 그래, 떨렸는데. 뭐가? 넌 이제 유명인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50년 전 시장 좌판에서 함께 웃던 두 여인처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순애와 박명자라는 이름으로